광활한 사막 한복판. 태양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대신 굶주림만 있었습니다. 그날 사막 위로 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태극기였어요. 세계는 의심했습니다. 사막에서 쌀이라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래 위에서 벼가 자랐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총이 아니라 기술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국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심은 건 곡식이 아니었고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7달러.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구호품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였죠. 100년은 걸린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그 나라가 OECD 닥에 가입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사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영국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죠. 지금은 국제안보개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세상을 보는 거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1950년대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70%가 초토화됐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농토는 불타버렸죠. 다리는 끊어졌고 도로는 파괴됐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폐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서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100년도 낙관적이라고 봤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한국은 구호품으로 연명했습니다. 옥수수가루, 미군 잉여 식량, 낡은 군복.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원조금이었죠. 1960년대 후반까지도 그랬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본 다른 전쟁 피해국들은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원조에 의존하다가 부패가 만연하고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죠.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은 일어섰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산업화에 뛰어들었죠. 농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남의 나라 옷을 입고도 남의 나라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절망의 나라가 어떻게 기술국이 됐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답은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농촌진흥청이 통일벼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맞춘 품종이었죠.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그 결과 1977년 한국은 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구호품을 받던 나라가 스스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굶주림을 기술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데이터 속에서 절망 대신 의지를 봤습니다. 포기 대신 도전을 봤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기술을 그들이 혼자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0년 한국은 OECD 닥에 가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죠. 원조를 주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걸 마케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달랐습니다. 한국은 돈만 주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줬고 훈련을 줬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받은 나라들의 생산성 곡선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곡선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한국이 손을 뻗친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아름답게 올라가는 곡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 나라는 세네갈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곡선의 출처를 직접 봐야 한다고. 한국식 원조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보고서 속 숫자 노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이 단순한 농업 협력이 아니라는 걸. 신뢰의 수출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하늘까지 날아오를 거라는 걸. 2009년 11월 25일.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OECD 닭 가입을 승인받은 날이죠.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을 때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서 만든 홍보용 이벤트일 거라고요. 실제론 별 의미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단 하나의 사례였죠. 다른 나라는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날 국제사회는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한국의 원조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뭐가 다른지 보려고 했죠. 그리고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방식 원조는 주로 돈 중심이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물자를 보내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부패가 따라왔습니다. 현지 정부가 의존하게 됐고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돈은 사라졌고 가난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줬습니다. 코피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이죠. 현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토양을 분석하고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라. 옛말이죠. 한국은 이걸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경험했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공장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원조의 성과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수혜국들의 농업 생산성 곡선을 하나씩 그려봤죠.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곡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 곡선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파랐습니다. 조작된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데이터, 세계은행 통계, 현지 정부 보고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원조가 지속되는 곳에서 수혜국의 생산성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요. 지속 가능하게요. 돈이 아니라 기술, 그것이 곡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원조의 대상이던 나라가 이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고. 한국은 진짜로 다른 방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리고 지도 위에서 한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네갈.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1,700만 명 정도죠. 아프리카에서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2009년부터 코피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세네갈의 곡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012년, 2015년. 해마다 쌀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줄었습니다. 농가 소득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곡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곡선의 출처를 직접 봐야 한다고. 한국식 원조가 정말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보고서 속 숫자일 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도 위의 곡선 하나가 저를 세네갈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런던에서 다카르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서 OECD 닥 회원국이 된 나라. 그들이 세네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직접 보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세네갈 현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개발된 이스리즈-6 품종이 세네갈 공식 품종으로 등록됐다. 사막에서 쌀이 자란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2016년 3월 다카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네갈의 수도죠. 공항을 나서자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기였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세네갈강 유역, 그곳에 한국농업기술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거칠었습니다. 메마른 땅, 듬성듬성한 나무들, 그리고 끝없는 모래. 이곳에서 쌀이 자란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논을 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초록색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관계수로가 정교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토양 개량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두렁에 한국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농업기술자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단 로웰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연구사입니다. 그는 웃으며 논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이스리즈-6입니다. 2017년에 세네갈 공식 품종으로 등록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라는 겁니까? 보시는 대로입니다. 평균 수확량이 관계지 기준으로 헥타르당 5톤에서 6톤 나옵니다. 토착 품종보다 2배에서 3배 많죠.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논두렁을 따라 걸었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 연구사가 대답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기후는 극단적이죠. 우기와 건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지 조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는 벼 한 포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리즈는 내건성이 강합니다. 병충해 저항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수확 기간이 짧아서 우기 전에 걷어들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 연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파종법, 물관리, 비료 사용법.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는 멀리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사막에서 쌀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농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농민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으로 더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은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였지만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사야 했습니다. 비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키웁니다. 돈도 벌고 가족도 먹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절박함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씨앗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품종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농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 한국의 땀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코피아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실험실과 사무실이 있었죠. 한국 연구원들이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품종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음 재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 연구사가 설명했습니다. 코이카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세네갈 정부가 협력했죠.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벼라니. 그런데 해냈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2017년 이스리즈-6 등록, 2019년 이스리즈-7 등록.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도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별을 품는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조는 자비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저녁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세네갈 정부가 한국 훈련기를 들여옵니다. KT-1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기초훈련기죠. 농업에서 시작된 신뢰가 국방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 연구사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신뢰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향할 것이다. 2017년 8월 세네갈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기였습니다. 원래 비가 오는 시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의 양이 평년보다 40% 많았습니다. 세네갈강이 범람했습니다. 관계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일부 논이 침수됐죠. 저는 그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기후를 이길 순 없는 거 아닐까? 다시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일부 벼는 물에 잠긴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도 결국 기후를 이길 순 없습니다. 현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모델의 한계. 과장된 성공인가?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코피아 연구소로 갔습니다. 김 연구사가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보다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 병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세네갈 농업청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병해 방제 매뉴얼을 현장에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가 기술 지원을 투입합니다. 회의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논두렁을 돌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논두렁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야근하는 기술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먼저 삽을 들자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새 논두렁을 돌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병해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에 추가 비료와 기술 지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벼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수됐던 논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병해가 진정됐습니다. 기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김 연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017년 수확기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세네갈에 있었습니다. 수확량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수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원조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된 한국 모델. 한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신뢰가 완성된다. 그리고 201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네갈의 벼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위기를 겪고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뢰가 더 깊어진 겁니다. 작년에 포기하지 않았잖습니까?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18년 수확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평화로운 날씨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도 논두렁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원조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는 것. 그게 한국식 협력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 많은 땅에 더 큰 믿음으로요. 재배 면적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믿음도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그 곡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신뢰는 어디로 갈까? 그 답은 곧 하늘에서 찾게 됩니다. 2017년 8월 세네갈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기였습니다. 원래 비가 오는 시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의 양이 평년보다 40% 많았습니다. 세네갈강이 범람했습니다. 관계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일부 논이 침수됐죠. 저는 그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기후를 이길 순 없는 거 아닐까? 다시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일부 벼는 물에 잠긴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도 결국 기후를 이길 순 없습니다. 현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모델의 한계. 과장된 성공인가?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코피아 연구소로 갔습니다. 김 연구사가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보다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 병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세네갈 농업청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병해 방제 매뉴얼을 현장에 즉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가 기술 지원을 투입합니다. 회의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논두렁을 돌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논두렁에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야근하는 기술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먼저 삽을 들자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김 연구사가 말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새 논두렁을 돌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병해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에 추가 비료와 기술 지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벼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수됐던 논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병해가 진정됐습니다. 기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김 연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017년 수학기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세네갈에 있었습니다. 수확량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수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원조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된 한국 모델. 한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신뢰가 완성된다. 그리고 201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네갈의 벼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위기를 겪고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뢰가 더 깊어진 겁니다. 작년에 포기하지 않았잖습니까?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18년 수확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평화로운 날씨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도 논두렁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원조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는 것. 그게 한국식 협력이었습니다. 위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 많은 땅에 더 큰 믿음으로요. 재배 면적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믿음도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그 곡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신뢰는 어디로 갈까? 그 답은 곧 하늘에서 찾게 됩니다. 2016년 12월 세네갈 공군 기지. 저는 다카르 외곽의 군사시설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았죠. 세네갈 공군이 새 훈련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노후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죠. 세네갈 공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훈련 인프라가 부족했고 장비는 낡았습니다. 조종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했습니다. KT-1 훈련기 4대를 도입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최초입니다.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하는 첫 사례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프랑스나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농업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쌀을 키웠습니다. 위기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활주로를 가리켰습니다. 무기는 신뢰로 사는 겁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네갈 공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정비 매뉴얼, 후속 군수 지원. 모든 걸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훈련시킵니다. 정비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농업과 똑같은 방식이군.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한국은 방산에서도 같은 철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KT-1 훈련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송기에서 훈련기가 내려졌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도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세네갈 국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네갈 공군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날개입니다. 그 기체가 이륙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떠났습니다. 훈련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세네갈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 지상 교육, 실전 훈련.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한 세네갈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철저합니다. 우리를 진짜 조종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비행기는 단순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2018년 세네갈 공군이 창군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KT-1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했습니다. 4대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날았습니다. 엔진음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KT-1의 엔진음은 신뢰의 선율이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세네갈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비행기다. 한국의 기술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네갈이 FA-50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죠. 아직 공식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추진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저는 세네갈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KT-1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우리 공군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에서 시작해서 훈련기까지.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믿음을 산 것이다. 하늘 위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신뢰가 길을 만들면 하늘도 열립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세네갈에서 시작된 신뢰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더 많은 나라에 닿을 것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넘어서 미래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세네갈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협력 프로그램을 국가 농업 모델로 채택한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세네갈의 쌀 자급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줄었습니다. 외화가 절감됐습니다. 농가 소득이 안정됐습니다. 수치는 올라갔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세네갈 관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수입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그들이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한국형 협력 모델이 대륙 단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배운다. 저는 국제안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문서에 한국 사례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기적. 나는 그날 문서 대신 마음을 썼다. 방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네갈의 FA-50 도입 추진이 현실 협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산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준 게 아니라 미래를 나눈 나라였다. 2020년 1월, 저는 다시 세네갈 공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창군 기념 행사였습니다. KT-1편대가 하늘을 날 예정이었죠. 활주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네갈 국민들, 정부 관계자들,
외국 사절단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KT-1 4대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날아올랐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도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세네갈 국기가 날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소리에 역사가 울렸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엔진이 돌 때마다 저는 1950년대의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네갈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노인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입니다. 한국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활주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낮게 그리고 힘차게. 엔진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네갈의 하늘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한국 모델이 세계에 주는 교훈.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교과서가 됐다. 창밖으로 세네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쌀을 키우고 비행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의 최종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2024년 종자 생산량 3,562톤. 협력국 13개국 이상으로 확대. 자립형 농업체계 정착. 수치는 완만했지만 그 곡선엔 사람의 삶이 있었다. 저는 다시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카르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에 줄을 섰습니다. 급식 트레이에 쌀밥이 담겼습니다. 이 쌀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세네갈산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이죠. 한국 기술로 키운 겁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손들이 국산 쌀밥을 집어들었다.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세네갈의 아이들이 먹는 쌀에는 한국의 기술이 녹아있다. 학교를 나와 시장으로 갔습니다. 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판에 세네갈산 이스리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쌀만 팔았습니다. 비쌌죠. 이제는 우리 쌀을 팔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는 쌀 한 줌을 집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곡식의 무게만큼 신뢰가 쌓였다. 저녁 코피아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 연구사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인들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언자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 자립입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 아래 벼에서 시작된 신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네갈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른 훈련 비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KT-1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세네갈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953년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사람들. 구호품으로 연명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통일별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세계에 손을 내민 사람들.
그리고 2024년 그들의 기술이 세네갈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떠났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그 밑에 자라나는 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믿는다.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신뢰가 진짜 씨앗이라는 걸.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들도 가난을 경험했으니까요. 굶주림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극복했고 한국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창밖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곳이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논, 하늘을 나는 훈련기, 웃는 아이들의 얼굴, 자부심 가득한 농민들의 눈빛. 한국 모델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국에서 출발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세네갈의 하늘 아래서 70년 전 한국의 기억을 봤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오늘 또 다른 대륙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원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교류이며 신뢰의 약속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여국이 아닙니다. 미래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원조는 믿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을 세계에 심었습니다. 한 아래 벼에서 시작된 신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